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빨리 도착을 하고요. 다른 사람은 조금 늦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 다 아주 뿌듯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도착한 사람은 내가 좀 빨랐으니까 내가 이겼다 라고 기뻐했고요. 나중에 온 사람은 경치가 좋은 길을 찾았다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람은 참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빨라지는 방법도, 그리고 멋진 드라이브 코스도 알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저마다 즐거운 모습으로 개성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장훈과 조피디가 노래합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빨리 가는 쪽이세요? 아니면 약간 늦어도 돌아가시는 쪽입니까? 이전에는 완전 빨리 가는 쪽에 네. 항상 내가 목적지를 정하면 다른 곳을 안 봐요. 그렇죠. 심지어 길 걸을 때도 제 가는 목적지만 보고 아는 사람 지나가는 거 모를 정도로. 근데 여전히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정하면 빨리 거기에 가는 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참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여행지를 놓고 갈 때는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약간 국도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주변의 풍광도 좀 볼 수 있고,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은 진짜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앞만 보고. 맞아요. 그 어디로 운전을 하고 갈 때 보면 국도로 가게 되면 제가 빨리 가고 싶어도 이게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50, 70, 80 이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데 때로는 그때가 이제 힐링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낼 때 있는데, 고속도로는 솔직히 앞차만 보고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는데, 제가 등산을 잘 하는 편 아니거든요. 그때는 진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쉬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전에 이곳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 좋더라고요. 그때는 못 보던 게 보이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같은 곳을 여러 번 가도 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면 봄이 되면 또 다시 새싹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종종 천천히 가는 사람들 여유가 있지. 그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인생에서는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냥 급하게 목적지에 달려서 가는 편입니다. 저희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는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아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지하철 타는 것부터 빨리 달려다니고 내가 급하지 않는데도 달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저희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왠지 빨리빨리 안 하면 나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맞아요. 뒤처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특별히 이제 무리로 이렇게 걸어갈 때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이 발걸음이 빨라지면 나도 모르게 막 따라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천천히 가도 좀 여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점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늦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희를 많잖아요. 특별히 단체로 뭐 할 때 분명히 예를 들어서 9시에 집합을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만약 8시 반 왔다. 그럼 8시 50분 온 사람이 왠지 늦은 것 같은 느낌. 사실 늦은 건 아닌데. 그렇게 좀 다른도 인정하고 천천히 오면 또 천천히 오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빨리빨리 문화에서는 천천히가 불편해요. 또 천천히 하는 문화에서는 막 빨리 하면 다 그친다고 정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신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조금 있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맞아요. 나 혼자 마음이 급했나? 뭐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인 학생들 중국에 가서 위탁교육 할 때 식사할 때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식사할 때 이제 중국에 있는 학생들 나오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도 나오는데, 요리 하나 나오면
금세 없어져요. 이렇게 막 빨리 돌리면서.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약간 빨리 먹고 그다음에 얘기 나누자. 근데 이제 중국 문화는 천천히 먹어라. 네.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 나누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네, 이제 문화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네. 이제 한국 학생 더 대다수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죠. 2세트를 주문해 주세요. 첫 세트 먼저 먹고 두 번째 네. 세트부터는 천천히. 천천히. 네. 예. 저도 가끔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제가 너무 빨리 먹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좀 천천히 먹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예. 특별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 이러다 네. 보면 그냥 급하게 드시는 경우도 많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먹으면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저희 어렸을 때는 또 식사할 때 막 얘기하는 거 네.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네. 게 그냥 집중해서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문화가 네. 이제 또 다르니까 네. 서로 인정하는 게 다양성 네.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얼굴 생긴 거 다르듯이 그 사람의 습관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자, 우리 좀 다른 것을 인정도 하자고요. 그래야 또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리민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여자애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작년 여름방학에 나는 몇 년 전에 돈벌이하러 한국으로 가신 아빠 엄마를 만나보려고 비행기로 한국행을 떠나게 되었다. 인천공항 출구로 마중 나오신 엄마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이고 피곤기가 어려 있었지만 자애로운 웃음으로 나를 꼭 껴안아주신 것이었다. 나는 웬일인지 나도 몰래 눈물이 두 볼을 적셨다. 며칠 후 드디어 엄마의 휴식일이 돌아왔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켰다. 환경이 깨끗하기로 소문난 한국에서 가는 곳마다 쓰레기를 별로 볼 수 없었고 오데라 없이 이쁜 꽃들이 방글방글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고 건물들도 멋있게 건설되었다. 내가 한창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되어 공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문득 한 광경을 주목하게 되었다. 아무리 문명한 나라에도 일부 문명치 못한 사람들은 존재하는가 보다. 그처럼 깨끗한 공원이지만 낯다란 우거진 나무숲 속에 간혹 버려진 종이 조각들이 나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영 문명하다면서 어째 이렇게 공공장소에다 종이장을 망탕 버렸는가요? 엄마,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엄마가 나의 질문에 답하기 직전에 챙챙한 여자애의 소리가 귓전에 울렸다. 나의 눈앞에는 감동적인 아름다운 화면이 펼쳐졌다. 한 서너 살 되어 보인 여자애가 나무 속을 누비면서 비닐 주머니에 종이 조각을 줍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는 엄마가 환하게 웃음 짓는 얼굴로 하고 딸내를 따라 쫓아가고 있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종이 줍기에 여념이 없는 여자의 얼굴을 잘 여은 사과알 마냥 빨갛게 상기되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조그만 아이가 벌써 이렇게 공공장소를 애호하고 환경보호에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고 돋보여 막 달려가 꼭 안아주고 예쁜 얼굴에 뽀뽀해주고 싶었다. 이제는 근 3년이란 시간이 흘렀건만 한국에서 제일 인상 깊던 일이어서인지 점체로 잊어지지 않고 그 애의 아름다운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욱 또렷이 눈앞에 떠오른다. 네, 리민나 학생.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다 갔는데 또 언제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렇게 언제 쓰레기 줍는 그 조그만 여자애를 눈여겨 그렇죠. 봤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 처음에 오게 되면 네.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네. 그래서 또 예쁜 여자아이가 마침 이 쓰레기 한국도 이렇게 네.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쓰레기만 이제 보면 사실 줄 생각을 못했을 네. 건데 예쁜 여자아이가 이걸 줍고 다니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이런 광경을 볼 때 좀 놀랬거든요. 네. 사람들이 집게랑
어떤 비닐봉지를 들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산책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 그리고 특별히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엄마 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 그냥 애들은 그게 게임인 거예요. 네. 아 여기도 뭐가 있다. 여기도 뭐가 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정말 좋은 교육을 선한 교육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도 그걸 보면 아마 많이 놀라고 또 이제 한국에 대한 인상이 깊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 가서도 우리도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좀 솔선수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얘가 이걸 보고 이런 꼬마애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내가 보이는 곳에 쓰레기는 좀 줍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에 어떤 캠편처럼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애들이 막 그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약간의 이제 그 돌이 뾰족한 돌이나 아니면 유리 조각이 있다 보니까 전교생이 나와서 경쟁하듯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있는 쓰레기를 사실 많이 봤는데 줍지는 않고 그냥 누가 여기다 버렸지? 그렇죠.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가끔 저도 동네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구석진 곳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큰 건 아니지만 자그마한 사탕 껍데기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나 하나쯤이야 하나쯤 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버리고 가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저도 이렇게 가끔 주워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머니에 쓱 넣고 올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특별히 가다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경우를 사실 조그마니까 안 보이겠지 해서 쓰레기 봉투 있는 곳에다가 버리는데 그 안에다 버리는 거 거기다 버리다 보니까 바람만 오면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또 그거를 가면서 줍기가 쉽지는 않는데 담배꽁초 같은 거는 그렇고 조금 깨끗해 보이는 휴지나 이런 거는 보기가 흉하고 그렇죠. 누군가가 버리면 또 거기가 쓰레기통처럼 자꾸 거기다가 또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또 이게 아직 그게 습관이 안 돼 그런지 어디에서 이런 걸 잘하는가 하면 제 일하는 그 학교에 교실에 있으면 잘 줍게 되고 저희 집 동네에서 저희 집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으면 줍게 되고 산에 갔을 때 이게 또 희한하게 산에 있으면 뭔지 왠지 산에 대한 이게 해로울 것 같아서 이게 주는데 산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냥 가다가 분명히 봤는데 주술까 말까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이제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게 가끔 이제 주웠는데 또 생각지 않게 뭔가 봉지가 있거나 손 닦을 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또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되죠. 네, 맞아요. 이게 습관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비닐봉투 같은 것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쓰레기도 이제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이제 줍게 되고 저는 이제 종종 이제 맨발 걷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산에 유리 쪽에 많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조심해야죠. 그 캔을 마시고 캔 뚜껑을 버린 사람 아니면 그 소주병인데 어떻게 된지 깨져 있더라고요. 아마 버릴 때는 깨지지 않았는데 여러 비 내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필수로 죽게 됩니다.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조그만 거라고 하나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나윤선의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사람.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요녕성 영안시 원심초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그놈의 개짜 때문에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아유, 진짜 그게 다 개짜 때문이야. 하악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혼잣말로 터덜거렸다. 아직도 친구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만 같았다. 나는 오늘 참 억울했다. 얼마 전에 연길에 계시는 친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놀러 오시면서 커다란 개 여러 마리를 사오셨다. 맛난 음식이라 우리 집 식구는 친할머니를 모시고 영안에 계시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삶아 먹기로 했다. 우리는 하하호호 웃으며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를 모시고 게를 삶아 먹은 이야기를 글감으로 일기를 썼다. 오후에 장문 시간이었다. 심초 학생이 일기는 사돈지간이지만 단란하게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면 개를 삶아 먹었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개는 애완견처럼 키우기 때문에 보호해야 합니다. 순간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분명 개를 삶아 먹었다고 썼는데 그게 아닌데요. 내가 변명할 사이도 없이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났다. 개를 삶아 먹다니 너무 잔혹하다야. 애완견처럼 키우는 동물을 잡아먹다니 아우 기가 막혀. 일기책을 받아쥐자 내가 쓴 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닌 게 아니라 개를 삶아 먹었다라고 적혀 있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창피했다. 정말 다 이 개짜 때문이야. 진짜 속상해. 정말 앞으로 받침 하나, 띄어쓰기 하나라도 명심해서 명확하게 써야겠다라는 글입니다. 이건 너무 사정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요. 개를 먹는 거랑 개를 먹는 거는 약간 네. 개를 그리고 집에서 삶아 먹다는 거가 좀 충격적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보신탕을 먹는 분들도 꽤 많은데 혼자서 삶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가끔 동네에서 이렇게 개를 같이 모여서 드시기도 하고 잡아서 드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일기에다 쓸 정도. 근데 옛날에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다 똥개를 키우면서 왠지 이제 그 가을이나 어떤 보신이 이때 되면 같이 먹는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잔인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는 좋은데 이 과정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학생들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변명을 해도 이제는 변명을 해도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음 시간에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개가 아니라 개였어. 옆으로 가는 개.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실수가 때로는 정말 큰 오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에서도 보신탕으로 해서 몸보신 하느라고 드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포나 아니면 계림 쪽에 가면 교포는 아닌데 한족들인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신을 근데 탕을 먹는 게 아니라 요리를 볶아 먹더라고요. 매우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보신 요리로 개고기를 먹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단백질로 돼 있고 또 특히 소화 흡수가 잘 돼서 맞아요. 몸에는 좋다고 그래서 하긴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이제 조선민족은 사실 보신탕으로 애완했던 거잖아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먹는 그 보신탕은 사실 이 애완견 그거는 아닌데 식용으로 다시 식용으로 하지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받아 못 들이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긴 하죠. 근데 아직은 연변 전족 자치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개의 문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즐겨서 드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심초 학생이 보내온 것처럼 그 점 하나가 달라진 건데. 그렇죠. 전혀 다른 뜻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 일기 쓰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봤더라면. 근데 아마 쓸 때는 빨리 우리가 이전에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내주면 빨리빨리 완성하고 하죠. 다시 보지 않잖아요. 약간 숙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위해서 하는 거니까 끝나면 끝. 그러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남이 작문을 뺏기다가 그 학생의 내용 이름까지 다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아니 이름까지 썼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자, 심초 학생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그때 멍멍하는 개가 아니라 옆으로 다니는 개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네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봄 축제인 나우루즈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축제 함께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월 21일에 시작해서 25일까지 닷새간 나우루즈 연휴였는데요. 수도 아스타나와 최대 도시 알마티뿐만 아니라 크스로르다 등 지방 도시에 사는 고려인들도 나우루즈 축제에 함께 했습니다. 알마티의 경우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 산하 고려인 무용단과 합창단이 지난 21일 아스타나 광장에서 열린 나우루즈 축제 공연에 참가해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춤 사이를 선보였습니다. 고려문화원은 알마티의 위성도시인 딸가르치에서 열리는 나우루즈 행사에 비단길 합창단과 함께 참가했는데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붓을 설치하고 장구와 북, 한복과 부채, 그리고 우리의 전통 음식과 한과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기념공원이 있는 크스로다에서도 광장에서 열린 나우루즈 행사에 지역 고려인 협회 산하 청년단체들이 우리 한복을 입고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130여 개의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인 만큼 나우루즈 축제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을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소수민족들도 카자흐스탄이라는 지붕 아래에 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평화와 화합을 다짐하는 것이지요. 자, 이 나우루즈 축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우루즈는 고대부터 페르시아 문화권과 투르크계 민족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이란과 중앙아시아, 코카사스, 중동,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새해 첫날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인도와 이란은 노우루즈, 투르키에서는 네브루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나부루즈,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이라크에서는 나우루즈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명칭은 약간씩 다르지만 모두 새로운 날을 뜻하며 이날을 기해 약 2주에 걸쳐 다양한 의식, 축하 행사, 문화 행사 등을 치릅니다. 나우루즈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초원에 새싹이 돋고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이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나우루즈를 날 중의 최고의 날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수천 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아온 카자흐인들에게
가축이 새끼를 낳는 계절이 돌아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오면 축제를 열고 덕담을 건네며 소원을 빕니다. 또 새 옷을 입고 유목민의 이동식, 천막, 유르따로 손님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는데요. 겨우내 먹고 남은 묵은 고기로 빚은 전통 음식인 나우루스 코제를 대접합니다. 또 야외에서는 말경주, 또 폴로와 비슷한 마상 경기인 콕바르, 씨름, 말 타고 달린 여성을 잡는 크스쿠 등의 민속놀이를 즐깁니다. 또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카자흐로 알튼바칸이라고 하는 그네를 타며 나우루즈 축제를 즐겁게 보내고 연휴 동안 떨어져 살던 부모와 친지를 찾아뵙기도 합니다. 네. 자, 카자흐스탄 소식이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요리에 대한 방송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촬영이었습니까? 네, 얼마 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여류 여행 리얼리티쇼 타고 다니는 요리사의 흥미진진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요리 여행 리얼리티쇼 타고 다니는 요리사는 모스크바의 스타 셰프들이 러시아 전역을 여행하는 음식 여행 프로그램으로 여러 도시를 찾아가는 셰프들을 통해 그 지역의 역사와 요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촬영에서 사할린스크의 여러 장소를 찾았는데 사할린에서 한식의 인기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한민족 요리가 주민들이 일상식이 된 것이 신기하다며 한민족 전통 요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 제작팀은 사할린 한인들도 소개할 겸 사할린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사할린 주한인협회를 찾아 촬영은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스타 셰프들은 동포들과 함께 매운탕과 김치를 만들었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답니다. 특히 매운탕이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할린 주한인협회에서 미리 정성껏 준비한 반찬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날 모스크바 셰프들을 위해 하늘 사물놀이 팀이 환영 공연을 했으며 스타 셰프들은 태권도 훈련도 장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요리 여행 리얼리티쇼 타고 다니는 요리사 촬영이 있었다고 하네요. 모스크바의 스타 셰프들이 러시아 전역을 여행하는 미식 여행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도시를 찾아가서 그 지역의 역사와 요리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할린에서는 주로 한식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한민족 전통 요리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스타 셰프들이 동포들과 함께 매운탕과 김치를 만들었는데 특히 매운탕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미리 정성껏 마련한 반찬도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하늘 사물놀이 팀이 환영 공연도 했고요. 또 스타 셰프들은 태권도 훈련도 참관할 수 있었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얼쑤. 아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아유, 뭐 맨날 피곤해대요. 아유, 당신도 내 나이 돼봐요. 아유, 그래봐야 꼴랑 12살밖에 안 많으면서. 13살이야. 아유, 그게 그거지 뭐. 아이, 그나저나 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자꾸 졸립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게. 뭐 입맛 도는 거 뭐 없나? 아, 저기 배달시켜 드셔. 에? 또 배달? 아유, 배달 음식 이제 지겨워 죽겠어. 아주 아유, 그냥. 나는 밥하는 게 지겨워 죽겠어 그냥. 아유, 맞다. 저 어제 저기 옆집에 복자 언니가 이거 갖다 준 것 좀 있는데. 복자씨. 뭘? 이거 저,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뭐 복자 씨가 좋다고? 아니, 이거 먹으면 입맛이 확 돌자네. 복자 언니가 직접 캔 거라고 하던데. 그럼 더 좋지요. 더 좋아? 아니, 이거 향긋하고. 복자 씨가? 아니, 복자 씨가 향긋해? 이거 복자 씨 말고 이거. 근데 이거 어디다 뒀어? 버렸어. 이거 쓰레기 봉지에다 그걸 버리면 어떡해? 아니, 나는 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못 먹는 줄 알고 그냥 버렸어. 아이고, 이 귀한 걸 그냥 갖다 버리다니. 이거 참 귀하겠다. 나는 복자 언니처럼 요리도 잘 못하고 이런 거 볼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복자 언니랑 결혼하지 못하고 13살이나 어린 나를 아이고 누가 그랬죠요. 내가 이걸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당신은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이고, 귀여운 우리 할망구. 나 귀여워? 아이고, 그럼 귀엽죠. 아유, 그럼 내가 뭐 도와주면 될까요? 아이고, 당신은 그냥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당신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우리 복자 씨 덕분에. 복자 씨? 아니. 복자 씨 덕분에? 예. 그냥 복자 씨랑 결혼해. 아이고. 나는 그냥 이놈의 실컷을 나가니까 13살 어리다고 귀엽다고 그냥 설탕 말림으로 꼬셔놓고. 요리를 잘 못하는 아내 대신 남편이 복자 언니가 직접 캐다 준 이걸로 된장찌개를 끓여준다고 하네요. 이거 좋아라. 복자 씨가? 아니, 이거요. 이것은 대표적인 봄나물 중 하나입니다. 산이나 들에서 나는데 요즘에는 밭에서 재배를 많이 하죠. 네, 이것은 동지 이후에 싹이 나서 3, 4월이 제철인데요. 10에서 50cm 정도 자라고 톱니바퀴 같은 잎사귀에 뿌리까지 먹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종합 세트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춘곤증을 이기는 데 좋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따르면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이것으로 죽을 쏘아 먹으면 약기운이 피가 되어 간으로 들어가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에 많이 든 비타민 A는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막는 등의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이고 칼슘, 칼륨, 철분 등 미네랄도 풍부해 뼈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뿌리까지 섭취 가능한 이것은 요리 전 꼭 깨끗이 씻고 손질해야 합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오염된 지역에서 자란 이것에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데쳐 먹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봄철을 대표하는 나물 중 하나인데요. 겨울을 이겨내고 땅속에서 자라 영양이 아주 풍부합니다. 향긋한 향을 가진 이 나물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해파리, 2번 냉이, 3번 냉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근, 후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복자씨도 안녕. 복자씨! 저희 식구들도 이거를 참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은 이걸 꼭 사다가 요리를 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된장찌개 끓일 때 넣어도 향긋하고 정말 맛있죠. 그리고 이걸 데쳐서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무쳐도 정말 맛있습니다.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면 새콤하니 그 맛이 정말 절정이죠. 이것 요리는 잃었던 입맛도 되살아나는 요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드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요리가 있으신지 그 여러 가지 요리를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이것에 얽힌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요즘에 포석 조명희 선생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봄 잔디밭 위에 중에 시 한 편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단편소설 낙동강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낙동강은 어떤 소설입니까? 예, 낙동강 소설 낙동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단편소설이고요. 네. 1927년 7월에 조선지광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건데 이것은 당시에 문단 내부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현대 소설로서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계급투쟁,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금의 계급투쟁하고 관점이 좀 다른데 당시에 우리는 반상의 차별이 심했죠. 네. 백정이 있었고 이런 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인데 이것의 평등을 부르짖은 그래서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프롤레타리아 이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네. 박성훈과 이 로사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박성훈은 이 낙동강 어부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대가 그래서 근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업학교에서 그리고 군청 농업에서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3.1운동을 경험하면서 독립운동에 눈을 뜨고 그래서 감옥살을 한 뒤에 민족주의자가 돼서 간도나 만주, 연해주 지역을 또 다니다 와서 이제는 또 사회주의로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귀향해서 야학과 조합운동을 벌이는 중에 장에서의 장군들이 불평등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떤 형평사라는 단체를 습격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박성훈이 백정이나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짖는데 네. 그때 백정의 딸이 로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사가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성훈은 또 일본과 투쟁을 하다가 체포돼서 고문에 시달려서 사실은 고문으로 후유증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로사가 이 뜻을 이어받아서 이 정신을 이어나간다 하는 건데 뒤에 이제 낙동강이 배경으로 나오는 게 특이한데 뭐냐면 한 사람은 죽더라도 이 어떤 사회개혁의 의지는 끝나지 않고 낙동강이 도로에 흐르듯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당시에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네. 항일 운동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네. 이것은 당연히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착취하고 억압을 동시에 강조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운동의 다층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당시에 카프 작가들의 방향 전환을 1차 방향 전환을 일으킨 이 분기점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처음으로 쓰신 희곡집은 어떤 거였나요?
희곡집은 192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김영일의 사, 그러니까 김영일의 죽음이란 네. 이 희곡을 1921년에 처음으로 썼지요. 그리고 그걸 일본 유학생들하고 같이 국내에 와서 순회 공연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작품으로 책으로 출간한 것은 국내 귀국해서 1923년에 출간을 했죠. 그리고 그 해에 같이 이제 역사극이죠. 은나라의 주왕의 그 포악한 학장, 이걸 일제에 비유해서 이 학장을 그린 파사라는 이 희곡 작품. 네, 이게 최초 희곡집이죠. 예, 그 봄 잔디밭 위에라는 시집 얘기도 해주셨는데, 미발표 창작 시집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뒤로 여기에 43편에 그러니까 어느 지면에도 발표하지 않았던 거 개인이 이렇게 써서 모았다가 네. 시집으로 처음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건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봄 잔디밭 위에, 노수의 어둠의 춤, 이런 여러 가지 시들이 있었죠. 예, 정말 많은 문인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겠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분은 희곡 작품으로도 우리나라 첫 작품이었고, 또 가장 또 우리가 예를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것으로 아까 봄 잔디밭 위에라는 이분의 최초의 시집이 있죠. 1924년에 발표된 거. 김우진이라고 같이 일본 동경에서 연극 활동을 했던 그 희곡 작가 김우진도 마지막 희곡 3페이지를 1926년에 썼는데, 이분이 이 3페이지를 희곡을 내면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고석의 이 시집 봄 잔디밭 위에, 여기에서 내가 영감을 얻어서는 이 작품을 썼다 할 정도로 작가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쳤죠. 그리고 그 뒤로도 낙동강이라는 이런 소설, 그리고 시소설, 문학 모든 부분에서 문인들에게 두루두루 영향을 미쳤고, 또 카프 작가로 일제에 저항하는 어떤 모범을 또 보여줬죠. 예.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친 작가입니다. 예. 이 카프의 창립 위원으로 참가를 했다면서요. 네, 보석이 그랬죠. 예. 예. 1925년에 이제 카프가 결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920년대에 많은 작가들이 카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카프작으로 활동을 한 것은 사회에 일제 치하에서나 또 어떤 반상의 차별 여러 가지 그 모순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뜨고 현실 추구한 이 작가들이 모여서 이 결성을 했는데, 보석 조명이요 당연히 카프 작가로 거기에 이 결성대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카프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또 소련에 망명을 했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소련에 망명하게 된? 보석 조명이는 말씀 그대로 카프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 제가 이 낙동강이라는 소설에서 이게 계급투쟁에 국한되지 않고 식민 통치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더불어 진행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분의 작품들은 일제 치하의 억눌린 백성들 이런 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일본의 그 어떤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카프 작가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탄압이 극심해져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소련으로 망명을 한 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망명해가지고도 눈부신 활동을 하셨죠. 이분이 1928년 7월, 8월에 망명을 한 다음에 그해 11월 7일에 고려인 한글신문 선봉에 짓밟힌 고려라고 하는 항일 저항 산문시, 긴 그 장편의 산문시를 썼는데, 이 시가 당시에 연해주 고려인들의 심금을 울려서 당시에 이 청년들이나 지식인들은 모임에서 이 시를 읽지 않은 경우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다시피 이게 고려인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려준 시가 됐죠.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기니까 제가 첫 구절만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벌써 오래다.
그놈들은 군대의 경찰과 법률과 감옥으로 온 고려의 땅을 얽어놓았다. 칭칭 얽어놓았다.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는 이 저항시지요. 그래서 이 시를 발표한 뒤로 이 고려인들의 어떤 항일 저항이나 또 사회주의식을 이렇게 고무하는 10월의 노래나 볼셰비키의 봄 맹세하고 나서자 많은 시를 또 썼고 또 동시를 써서 어린이들에게도 전봇대나 또 뭐 달아나기, 연필침 같은 이런 아름다운 동시들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문인들을 길러내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네. 또 한글 문학 작품집을 편찬하고 그러면서 연해주에서 고려인 한글 문단을 정식적으로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포석 조명이 망명 이후에 우리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한글 문단이 형성된 곳은 유일하게 고려인들이 있던 연해주 지역이었을 정도로 포석 조명의 역할은 컸죠. 네. 자, 이렇게 뭐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동시도 쓰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연해주 한인학교 교사 생활을 하실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가서 뿌찔롭과 우리말로는 육성촌이라고 하죠. 우수리스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육성촌 농민학교에서 또 그리고 뭐 뽀두시카라는 중등학교 이런 데서 한국어 우리 문학 교원으로 교사로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연극단을 꾸리고 그러면서 시도 쓰고 아동극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문학의 세계로 이끌었죠.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포석 조명희 선생의 문학작품 또 연해주 망명 이후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기의 아침 이슬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